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태아그룹의 본사 건물은 서울의 심장부에서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의 대기업.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선망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곳이었다. 오늘 이곳에서는 미래의 태아를 이끌어갈 인재를 뽑는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한창이었다. 강민주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비슷한 부류라는 듯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거나 유명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에 반가워하며 긴장을 풀었다. 그들 사이에서 민준의 모습은 확연히 이질적이었다. 달아서 반질반질해진 구두 몇 번이나 세탁하여 색이 바랜 넥타이, 그리고 체형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 낡은 정장. 그의 차림새는 누가 보아도 가난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했다. 강민준 씨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리자 민준은 짧은 심호흡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접실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3명의 면접관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중앙에 앉은 중년 남자의 책상 위 명패에는 인사팀장 박진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입게는 처음부터 희미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민준의 행색을 보고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렸다는 듯한 오만한 표정이었다. 앉으세요. 박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양옆에 앉은 면접관들이 먼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강민준 씨, 우리 태아그룹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태아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아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저의 역량을 보태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대답을 듣는 젊은 면접관의 눈에 잠시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본인이 지원한 마케팅 직무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대학 시절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마케팅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게릴라 마케팅과 데이터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의 강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전략을 수립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가며 논리전견하게 설명했다. 그의 답변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직접 부딪히고 깨지며 얻은 경험의 깊이가 묻어났다. 하지만 중앙에 앉은 박진석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시종일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우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말을 중간에 끊고 끼어들었다. 이력서가 아주 볼만하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꼼이 가득했다. 박 팀장은 민준의 이력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어디 보자. 사는 곳은 달동네 근처고 부모님은. 직업난이 비어있네. 그리고 졸업한 대학은 뭐 들어본 적도 없는 지방대고. 그것은 면접이 아니었다.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다. 양옆의 면접관들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팀장의 말을 막지는 못했다. 팀장님, 이런 스펙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태아그룹에 지원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인지 아니면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음인지 모르겠군.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강민준 씨, 우리 태아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지원한 건가?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우린 귀족을 뽑는 거지 상놈을 뽑는 게 아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회사 로비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 회사의 격이 떨어져. 이해했나?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한 눈으로 박진석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박진석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 내 말이 틀렸나 억울해보네. 박진석은 민준의 이력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과시하듯이 이력서를 반으로 찢었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면접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찢어진 이력서를 다시 한번 또다시 찢어 4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종이 조각들을 경멸적인 몸짓으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게 당신의 이력서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리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기도 하지. 이제 볼일 끝났으니 나가봐. 우리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모욕은 극에 달했다. 다른 두 면접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꿈과 노력이 담긴 서류가 그의 인생의 일부가 눈앞에서 갈갈이 찢겨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민준이 분노를 터뜨리거나 최소한 절망적인 표정이라도 지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였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그는 묵묵히 몸을 돌려 면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고요함과 위엄마저 느껴졌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속으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것이 당신들이 자랑하는 태아의 진짜 얼굴이군요. 복도를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 도착하기까지 민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분노는 사치였다. 그는 오늘 이곳에 단순히 직장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이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박진석이라는 인물은 그 병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었다.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함께 후텁지근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답답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슈르륵. 마치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검고 육중한 세단 한 대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최고급 세단의 대명사인 제네시스 G90. 그 중에서도 특별 주문 제작된 리무진 모델이었다. 완벽하게 광택이 난 검은색 차체는 주변의 풍경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인물의 모습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던 태아그룹 직원 몇몇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인.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였다. 그는 바로 태아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이병철 회장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강민준을 향해 걸어왔다. 평소에는 그 누구에게도 좀처럼 미소를 보이지 않던 그의 엄격한 얼굴에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쌓인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는 신용을 하며 애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오래 기다렸느냐? 이 늙은이가 길 좀 막힌다고 늦었구나. 그 순간 주변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방금 전 남루한 행색 때문에 이력서가 찢기는 수모를 당하고 쫓겨난 청년. 그 청년을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이병철 회장이 직접 마중 나와 민준아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있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태아 직원들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엄청난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 청년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제네시스 G90 리무진의 두꺼운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과 경악에 찬 시선들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최고급 가죽과 우드그레인이 어우러져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민준의 낡은 정장은 이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방음 유리가 조용히 올라가자 이병철 회장은 손자를 향해 돌아앉았다. 방금 전에 다정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우려가 담긴 눈빛으로 민준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으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평온함에 이병철 회장은 오히려 속이 더 타는 듯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 오만불손한 놈이 내게 무슨 짓을 한 게야? 면접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민준은 마치 제3자의 일을 보고하듯 감정을 배제한 채 면접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진석 팀장이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력서를 어떻게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는지. 그의 설명은 과장도 원망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사실의 나열이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닌 상황을 분석하는 분석가의 태도를 견지했다. 민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병철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태하그룹을 창업하고 수십 년간 온갖 풍파를 겪으며 강철처럼 단련된 그의 눈에 살얼음 같은 냉혹한 분노가 서렸다. 잘 관리된 그의 손이 불끈 주먹을 쥐자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감히 내 손자에게 그런 모욕을 주다니. 차 안이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사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 자신의 자부심에 감히 흠집을 낸 자에 대한 제왕의 노여움이었다. 비서실에 연락해서 당장 그자의 목을 쳐버리겠다. 아니, 인사팀 전체를 갈아엎어야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게 틀림없어. 이병철 회장은 당장이라도 차 안에 인터폰을 누를 기세였다. 그에게 박진석 같은 중간 간부 한 명을 해고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손을 들어 할아버지를 제지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도 참으라는 말이냐. 네가 어떤 아이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하찮은 놈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게. 박진석 한 명을 잘라내는 것은 썩은 가지 하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병철 회장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가지를 쳐내도 나무의 뿌리가 썩었다면 머지않아 다른 가지가 또 썩어 들어갈 뿐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은 박진석이라는 한 개인의 인성이 아니라 태하그룹 내부에 만연한 더 깊은 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능력보다는 배경을, 실력보다는 아첨을 중시하는 문화. 회사를 자신의 왕국처럼 여기며 부하 직원들을 하인처럼 부리는 오만함.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확인한 태하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겁니다. 민준의 말에 이병철 회장은 거친 숨을 내쉬며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손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맨손으로 회사를 일구고 밤낮 없이 일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어느새부턴가 그의 눈과 귀는 멀어지고 있었다. 임원들은 듣기 좋은 보고만 올렸고 현장의 진짜 목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의 꼭대기에서 외로운 황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 말이 맞다. 나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어미의 유언을 따라 너를 세간의 눈을 피해 평범하게 키우면서 언젠가 네가 직접 이 제국의 속을 들여다봐 주길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민준에게 즉각적인 권력을 제안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너를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임명하마. 누구도 무시 못할 자리를 줄 테니 내 손으로 직접 칼을 휘둘러 그 썩은 뿌리들을 도려내거라. 그것은 누구라도 탐낼 만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핵심 요직에 올라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니라니 그럼 대체 어쩔 셈이냐. 제가 갑자기 회장님의 손자로 나타나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할 뿐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겁니다. 썩은 자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기회를 엿볼 것이고 진실한 사람들은 저를 또 다른 낙하산으로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을 겁니다. 위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쉽지만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저는 옥상에서 회사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1층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제 발로 땅을 딛고 제 귀로 직접 듣고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를 태하 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시켜 주십시오.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네가 이 태하의 유일한 후계자인 네가 고작 신입사원이 되겠다고. 네, 그것도 오늘 저를 떨어뜨린 바로 그 부서 박진석 팀장의 밑으로 말입니다. 민준의 입게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가장 어두운 곳은 등불 바로 밑이라고 했습니다. 적의 심장부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지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장 낮은 자의 눈으로 태하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는지, 누가 자신의 배만 채우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가려낼 겁니다. 그는 이것을 바둑에 비유했다. 지금 당장 왕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돌을 놓으며 집을 짓고 실리를 챙겨 종국에는 판 전체를 뒤엎어버리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그는 부패한 자들을 색출하는 동시에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 같은 인재들을 찾아내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유일한 피부티가 그런 험한 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눈을 보는 순간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민준의 눈에는 단순히 복수심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리더의 비전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회사를 바로 세우고 그가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의 정신 배경이 아닌 꿈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정신을 되찾고 싶어 하는 진심이 느껴졌다. 알겠다. 오랜 침묵 끝에 이병철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이 늙은이가 너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키고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그는 즉시 비서실의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강민준이라는 인물의 신상 정보를 약간 수정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경로를 통해 박진석의 팀에 결원 보충 형태로 채용되도록 만들라는 특명이었다. 모든 것은 극비리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었다. 차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민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 위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겹쳐졌다. 거대한 바둑판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제 막 첫 번째 돌이 놓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단순한 평온함이 아니었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는 전략가의 차갑고 계산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주일 후 강민주는 다시 태하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그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면접 지원자가 아닌 정식 사원증을 목에 건 태하그룹의 직원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수수했지만 날고해진 정장 대신 몸에 잘 맞는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이었다. 지방 출신의 성실한 청년이라는 위장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선택이었다. 그의 사원증에는 강민호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통해 채용되었다는 가짜 배경 정보가 적혀 있었다. 마케팅 1팀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팀의 수장인 박진석 팀장 앞에 섰을 때 박 팀장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그를 맞았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신입사원 강민호 씨입니다. 그제야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잠시 훑어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에게 가난한 것들의 얼굴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높으신 분들이 실적 채우기용으로 억지로 떠넘긴 인사라고 멋대로 단정해버린 것이다. 헤어 우리 팀이 무슨 고아원인 줄 아나. 별의별 놈들이 다 들어오는군. 그는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그리고는 민준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격이 복사기 옆에 남는 자리가 있으니 알아서 챙기고 오늘부터 내 커피는 네가 타와. 헤이즐넛 시럽 2번 반 펌핑 정확하게 맞춰. 알겠어. 그것은 신입사원에 대한 업무 지시가 아닌 하인에 대한 명령이었다. 민준은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강민준, 아니 강민호의 태아그룹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무실 구석 복사기와 문서 3당이 옆에 있는 낡은 책상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첫 업무는 팀원들의 커피를 타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복사하며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불평도 없이 묵묵하고 효율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처리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다른 직원들에게 어수룩하지만 성실한 신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민주는 기계처럼 일하면서도 호랑이 굴의 생태계를 냉철하게 관찰했다. 사무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병들어 있는 부조리한 먹이사슬의 축소판이었다. 정점에는 포식자 박진석 팀장이 있었다. 그는 공포정치를 통해 팀을 지배했다. 사소한 실수에도 모든 직원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았고 팀원들의 공은 모조리 가로채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다. 그 밑에는 아첨꾼 하이에나들이 있었다. 오대리와 박주임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실제 업무 능력은 형편없었지만 박 팀장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는 도같은 전문가들이었다. 박 팀장의 썰렁한 농담에 배를 잡고 웃고 고급 커피를 상납하며 동료들의 뒷이야기를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업무였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묵묵히 일만 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박 팀장과 하이에나들의 등살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회사의 진짜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당할 뿐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과 귀에 담았다.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부패한 생태계의 모든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특별한 한 사람이 들어왔다. 바로 마케팅 1팀 내의 A 유닛을 이끄는 한서연 과장이었다. 그녀는 이 탁한 물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색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일에만 몰두했고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였다. 그 때문에 종종 박진석 팀장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곤 했다. 민주는 그들의 충돌을 직접 목격했다. 팀 회의 시간 한서연은 밤새워 준비한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신제품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다.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획안이었다. 하지만 박진석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제안을 단칼에 짓밟았다. 한 과장 지금 장난해. 이런 고리타분한 전략으로 요즘 소비자들 마음을 어떻게 얻겠다는 거야. 쯧쯧 역시 여자는 감이 없어. 대신 그는 자신의 신복인 오대리가 급조한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이거 봐. 오대리 아이디어는 얼마나 신선하고 파격적이야. 역시 젊은 감각이 최고라니까 이걸로 진행해.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망가진 기획안을 수습하기 위해 홀로 자리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민준 역시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잠시 커피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책상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가 씨름하던 수백 개의 뒤죽박죽인 데이터들을 한눈에 보기 쉬운 깔끔한 도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여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았다. 마치 성실한 신입사원이 선배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호의인 것처럼. 자리에 돌아온 한서연은 자신의 모니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몇 시간은 좋게 걸릴 뻔했던 지루한 데이터 정리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 저편에서 묵묵히 문서 3당위에 서류를 갈고 있는 신입사원 강민호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호기심과 희미한 고마움의 빛이 스쳤다.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그들의 동맹 관계를 예고하는 아주 작은 씨앗이었다. 민준에게 주어진 하찮은 잡무는 그의 계획에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다. 서류 복사는 회사의 모든 기획안과 보고서, 그리고 지출 결의서를 합법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문서 세 당이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되었다. 밤이 되어 허름한 오피스텔로 돌아온 민주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할아버지가 특별히 마련해준 최고 사양의 보안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낮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아첨꾼들이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고 식대로 허위 청구한 내역들, 박진석 팀장이 승인한 의심스러운 외주 용역 계약서들, 프로젝트 예산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는 정황들. 그의 화면에는 마케팅 1팀이라는 작은 왕국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패의 지도가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다. 어느덧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복잡하게 얽힌 연결망과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호랑이 굴 안에서 사냥감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 사냥꾼이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막 사냥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강민준의 허름한 오피스텔 방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방 안에는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만이 가득했다. 화면에는 마케팅 1팀의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각종 비리 정황들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어수룩한 신입사원 강민호의 가면을 쓴 채 수집한 정보의 결과물이었다. 이제 첫 번째 화살을 쏠 시간이었다. 그는 거물을 노리지 않았다. 섣불리 박진석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뱀을 건드려 풀숲만 무성하게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정체가 노출될 위험도 컸다. 필요한 것은 크고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균열이었다. 내부의 의심과 공포를 증폭시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정교한 한 수. 그의 시선이 한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박진석의 가장 충실한 하이에나 오데리. 그는 몇 년간 꾸준히 있지도 않았던 팀 회식이나 야근 식대 명목으로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왔다. 박진석은 이를 묵인하고 결제해 주었고 오데리는 그렇게 빼돌린 돈을 자신의 용돈처럼 사용했다. 금액은 건당 수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수년간 쌓인 액수는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증거가 명백하고 박진석과의 연결고리가 확실하며 파고들기 시작하면 더 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첫 번째 목표물이었다. 민주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이메일을 보내는 어설픈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통해 얻은 최고 수준의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태아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해킹이 아니었다. 이병철 회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에서 만들어준 회계팀의 휴면 상태인 말단 직원의 계정을 이용한 합법적인 접근이었다. 그는 이 계정을 통해 오데리가 최근에 올린 몇 건의 지출 결의서에 절차상 오류 가능성이라는 플래그를 달았다. 그리고 무작위 절차 감사 대상으로 슬쩍 밀어넣었다. 이것은 고발이나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지루하고 평범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촉발시킨 것뿐이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낮에 잡모를 하는 척하며 복사해 두었던 허위 영수증 사본들을 챙겼다. 그리고 아무런 특징 없는 서류 봉투에 담아 내부 감사팀장의 개인 사무실 우편함 앞으로 발송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고 안에는 마케팅 1팀의 작은 관행입니다. 라는 한 문장이 타이핑된 메모만 들어있었다. 불씨는 던져졌다. 이제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다음날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출근 시간 직후 딱딱한 표정의 남자 2명이 마케팅 1팀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내부 감사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오 대리님, 박진석 팀장님, 잠시 저희와 이야기 좀 나누셔야겠습니다. 커피를 타고 있던 민준의 시야에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들어왔다. 감사팀의 등장에 새하얗게 질려버린 오 대리의 얼굴. 태연한 척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박진석의 모습. 감사팀 직원들은 오 대리를 데리고 회의실로 사라졌다. 사무실은 곧 술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슨 일이냐며 속삭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억눌려왔던 고소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순진한 신입사원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그는 옆자리 선배에게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수희, 조용히 해. 강민호 씨는 그냥 자기 일이나 하고 있어.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 그는 자신의 위장막 뒤에서 공포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박진석이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라는 행위 자체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무엇보다 팀 내부의 누군가가 찌르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파고들 리가 없었다. 배신자에 대한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전원 회의실로 집합해 박진석의 고함에 모든 직원이 급하게 회의실로 모였다. 평소에 쿨한 상사, 코스프레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요즘 팀 기강이 완전히 빠졌어. 다들 정신 놓고 일하니까 이런 사소한 회계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감사팀까지 불려오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의 분노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 팀원 전체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으로 향했다. 잠시 후 넋이 나간 표정의 오 대리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박진석은 그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오 대리 자네,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처리 못해서 팀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해. 이게 다 자네의 아니란 태도 때문이야. 그는 모든 책임을 오 대리에게 떠넘겼다. 오 대리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며 심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팀원들을 향해 살벌한 경고를 날렸다. 앞으로 이런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줄 알아. 즉시 해고야, 알겠어. 충신에 대한 잔혹한 배신. 그 광경을 모든 팀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 박진석을 따르던 다른 아첨꾼들은 공포에 질렸고 한서연 과장을 비롯한 정직한 직원들은 그의 진짜 본성을 다시 한번 똑똑히 목격했다. 한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커피 머신을 닦고 있는 신입사원 강민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당장의 위기는 그의 생각으로는 넘겼지만 그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서류를 직접 세단기에 갈아 넣었고 어딘가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불안정해져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화살은 완벽하게 명중했다. 목표물을 즉사시키진 못했지만 거대한 짐승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짐승은 이제 피를 흘리며 극도의 의심과 공포 속에서 허둥대기 시작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적은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사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싸구려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소가 그의 입가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졌다. 내부 감사의 여파는 생각보다 깊었다. 박진석은 오 대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의심과 불안의 씨앗은 사무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의 앞에서 더욱 납작 엎드렸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였다.
누가 대체 어떤 놈이 감히 자신에게 칼을 겨눴는가?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팀 전체를 옥죄었고 그의 오만한 권위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 난폭해지는 법이다. 박진석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누구도 무시 못할 거대한 성공. 그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과거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던 프로젝트를 하나 끄집어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엘리시안 테크 파트너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신생 IT 기업과 대규모 마케팅 독점 계약을 맺는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성공만 한다면 막대한 수익과 함께 태하그룹이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험 부담 역시 엄청났다. 엘리시안 테크는 재무구조가 불투명했고 해당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했다. 박진석은 이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상부에 이 프로젝트를 위험이 아닌 혁신적인 도전으로 포장했다. 잠재 수익은 부풀리고 위험 요소는 축소하며 특유의 현란한 말솜씨로 경영진의 예비 승인을 받아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명운을 건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 책임은 아이러니하게도 팀 내 최고의 실력자인 한서연 과장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업무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기초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여러 개의 붉은 깃발을 발견했다. 엘리시안 테크가 제출한 사용자 데이터와 재무 예측 자료 곳곳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드러난 것이다. 한서연은 자신의 분석을 담은 상세한 보고서를 들고 박진석을 찾아갔다. 그녀는 섣부른 진행 대신 보다 신중한 추가 실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하지만 박진석에게 그녀의 합리적인 조언은 자신의 위대한 계획에 회방을 놓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이 계약을 어떻게든 성사시켜야만 했다. 그는 한서연을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규정하고 그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방식은 교활하고 비열했다. 그는 한서연 과장이 엘리시안 테크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몰래 열어 핵심 데이터 수치 하나를 미세하게 수정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협상 내용과 관련된 사소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꾸몄다. 모든 미티 작업이 끝난 후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한서연에게 돌렸다. 한 과장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도 못하고 보안 의식도 없이 정보를 유출시켜. 그는 조작된 이메일 기록을 증거로 내밀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맡길 수 없어. 오늘부로 한 과장은 이 프로젝트에서 손떼.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줄 알아. 한서연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지만 눈앞의 증거는 명백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진석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위해 나서지 못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무능하고 부주의한 직원으로 낙인 찍힌 채 완전히 고립되었다. 구석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준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박진석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재능 있고 정직한 직원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만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다. 잠재적인 동료를 구하고 회사를 거대한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 이제는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오자마자 행동을 개시했다. 작은 화살을 날리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폭풍을 불러일으킬 차례였다. 첫 번째 정보전. 그는 김 비서에게 극비리의 연락을 취했다. 엘리시안 테크라는 회사와 그 대표에 대한 모든 것을 파낼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조사해달라는 긴급 요청이었다. 아침까지 결과가 필요했다. 두 번째 증거 확보. 김 비서의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 정보 유출의 진실을 파고들었다. 그는
서버로그 기록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박진석이 한서연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내용을 수정했던 정확한 시간과 IP 주소. 그는 박진석의 조작 행위가 담긴 서버로그 전체를 빼낼 수 없는 증거로 저장했다. 세 번째 게시. 동이 틀 무렵 김 비서로부터 폭탄과도 같은 보고서가 도착했다. 엘리시안 테크는 거대한 투자 사기를 위해 급조된 유령 회사였다. 대표이사는 여러 국가에서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조직 폭력배와도 연루되어 있었다. 이 계약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하의 자금을 빨아먹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덫이었다. 탐욕과 조급함에 눈이 먼 박진석은 가장 기본적인 실사조차 게을리한 채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패가 민준의 손안에 들어왔다. 그는 당장 모든 것을 터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박진석이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도록 만들고 싶었다. 민준은 고도로 암호화된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다. 내용물은 단 한 줄의 정보뿐이었다. 엘리시안 테크 대표의 진짜 이름, 그리고 그가 과거 다른 나라에서 저질렀던 사기 행각에 대한 해외 뉴스 기사 링크. 그는 이 이메일을 단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 바로 다른 부서에 있는 박진석의 야심 많은 경쟁자. 평소 신중하고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민주는 그가 이 정보를 들고 곧바로 공론화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박진석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심에 지하 폭풍을 일으킬 것이었다. 민준의 손을 드러내지 않은 채 박진석을 완벽하게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모든 조치를 마친 민준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박진석의 이메일 조작 증거 파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파일을 최종 판결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했다. 박진석은 지금쯤 자신의 마지막 도박이 성공할 것이라 믿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카지노 테이블 자체가 자신을 상대로 조작되었으며 하우스가 이제 곧 모든 것을 거두어 가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이사회의 마지막 대결을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태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 태하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모두 모여 있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의실 앞쪽 발표 좌석에 선 박진석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내부의 흠집내기는 그의 생각에 자신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모두 잠재웠다. 이제 이사회 최종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엘리시안 테크 프로젝트는 그의 것이 되고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될 터였다. 그는 인생 최고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 구석서기 자리에 앉아있는 한서연의 모습은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징계 대기자 신분으로 이 굴욕적인 자리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고 고든 심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지금부터 태아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엘리시안 테크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석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그는 타고난 사기꾼처럼 현란하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막대한 이익, 폭발적인 시장 성장 업계 리더로서의 위상. 그는 민준이 던진 익명의 정보 때문에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진 몇몇 이사들의 우려마저 교묘하게 반박하며 분위기를 자신의 편으로 이끌고 있었다. 발표가 절정에 달하고 그가 이사들의 투표를 요청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묵직한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이병철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에 모든 이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이러한 실무적인 이사회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예고 없는 등장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인물이었다. 신입사원 강민호.
그는 여전히 수수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수룩하고 주눅들어 있던 신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회장님이 왜 저런 말단 사원과 함께 여기에 나타난 것인가? 박진석의 얼굴은 당혹감을 넘어 새하얀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 얼굴을 기억해냈다. 자신이 직접 이력서를 찢으며 모욕을 줬던 그 청년의 얼굴이었다. 네, 내가 왜 여기에? 박진석의 목소리가 모기처럼 기어들어갔다. 이병철 회장은 곧장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 앉으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태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안건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는 박진석 팀장이 발제한 프로젝트 건이고 두 번째는 내 후계자를 소개하는 것이오. 후계자.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옆에 선 민준을 향해 손짓했다. 내 유일한 손자 강민준일세.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고요한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박진석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욕을 주었던 면접 갑자기 나타난 비슷한 얼굴의 신입사원 때마침 시작된 내부 감사, 자신의 프로젝트를 집요하게 방해하던 보이지 않는 손.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췄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그 친절하고 어수룩한 신입사원이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다니.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진석의 화려한 발표 자료가 사라지고 검은 바탕에 깔끔한 화면이 나타났다. 박진석 팀장님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몇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첫 번째 증거, 엘리시안 테크의 실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김 비서가 조사한 충격적인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다. 유령 회사 사기꾼 대표, 그리고 태하그룹을 노린 거대한 사기 계획의 전말. 민준은 이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 태하그룹이 입게 될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두 번째 증거 조작과 음해. 다음 슬라이드에는 서버 로그 기록이 재생되었다. 박진석이 한서연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이 시간대별로, 단계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한서연 과장님의 실수가 아니라 박진석 팀장님이 직접 저지른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준의 선언에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솟아나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억울함이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세 번째 증거, 부패의 연대기. 마지막 슬라이드부터는 박진석의 오랜 부패 행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허위 경비 처리 내역 협력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정황, 그의 갑질과 폭언에 시달려온 직원들의 익명 증언들, 민준이 그렸던 부패의 지도가 모든 이사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코너에 몰려 모든 것이 폭로된 박진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이내 이병철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병철 회장은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은 태하를 병들게 한 암적인 존재다. 용서는 법에게 가서 구하도록 해라. 회장의 싸늘한 선고와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과 법무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박진석과 그의 핵심 공범들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의 경력, 명성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판결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리에 선 민준은 회의실 반대편에 앉아있는 한서연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사과와 인정, 그리고 존중이 담긴 신호였다. 가장 치열했던 폭풍이 지나갔다. 이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진짜 일이 시작될 차례였다.
충격적인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며칠간 태아그룹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맞은 듯 흔들렸다. 박진석 팀장을 필두로 한 부패의 사슬이 뿌리째 뽑혀나갔다.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임직원만 10여 명에 달했다. 회사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에 휩싸였다. 강민주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이후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와 김 비서를 비롯한 핵심 측근들과 함께 태스크포스 TF팀을 꾸려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의 업무 방식은 냉철하고 신속했다. 그것은 피해 숙청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적인 마녀 사냥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고 잘못된 업무 프로세스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무질서한 혼란이 아닌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병철 회장은 그룹 전체에 중대 발표를 했다. 전략혁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이었다. 전략혁신위원회는 회사의 낡은 문화와 불공정한 인사 시스템,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모두 개혁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사실상의 그룹 컨트롤 타워였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당연히 강민준이 임명되었다. 그것은 명예직이 아니었다. 태하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책임의 자리였다. 며칠 후 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민준 위원장의 취임 연설이 예정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이제 막 꾸려진 자신의 소박하고 현대적인 위원장실에서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가다듬고 있었다. 불과 몇 주 전 낡은 정장을 입고 굴욕적인 면접을 보러 왔던 그 건물의 심장부에서 이제 그는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하려 하고 있었다. 연설은 전 세계 태하 지사에 생중계되었다. 민주는 화려한 연단이 아닌 단출한 무대 위에 섰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과시적이지 않은 단정한 정장이었다. 의도된 선택이었다. 그의 연설은 미사여구 없이 진솔하고 명료했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다. 친하해하는 태아 가족 여러분, 전략혁신위원장 강민준입니다. 최근 우리 그룹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큰 홍역을 앓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혼란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사태를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외과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상속자로 내세우지 않았다. 동등한 태하인의 입장에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얼마 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태하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태하의 문제점을 보고서가 아닌 제 온몸으로 직접 겪었습니다. 실력보다 배경이 노력보다 아첨이 중요시되는 문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억압받고 부패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직원들은 술렁였다. 면접에서 이력서가 찢긴 채 쫓겨났던 후계자.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아픔과 교훈이 되었다. 이제 그 부끄러운 과거를 끊어내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새로운 태아는 투명함과 공정함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태에서는 오직 여러분의 실력과 열정만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학연지연 혈연은 물론 그 어떤 불공정한 특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여러분의 배경이 아닌 여러분의 꿈에 투자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태하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화면을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수는 이내 전사적인 함성과 열기로 번져나갔다. 의심은 희망으로, 냉소는 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노크소리와 함께 한서연 과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모든 누명을 벗고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한 상태였다. 위원장님,
이제 그냥 강민준 씨라고 부르십시오, 한 과장님. 아니, 곧 그렇게 부를 수 없게 되겠군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서연은 그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했다. 민준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한 과장님이 얻어낸 결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력과 원칙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자리를 제안했다. 전략혁신위원회 직속으로 신설될 마케팅 전략본부의 본부장 자리였다. 과거 그녀가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충분한 권한과 예산이 보장되는 자리였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처럼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사 인사가 아닌 도전을 앞둔 프로의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아를 재건할 2명의 유능한 파트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 그가 처음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건물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발 아래로 서울의 분주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회사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다. 아직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그룹 전체에는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이 넘실거렸다. 할아버지의 유산과 자신의 미래. 민주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야기는 승리로 끝났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벽은 밝아왔고 이제 그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온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가 기다리는 책상을 향해 그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